지난주에 저희 센터에 방문하신 분 중에 좀 특이한데요. 자녀들은 지능검사를 예약을 하셨는데 본인 스스로 지능검사를 받고 싶다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성인용 엑슬러 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밝힐 이유는 없는데 소위 고도 영재 수준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도 그럴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걸 실제로 확인해 보지를 못했다. 근데 검사를 했더니 그게 아니면 어떨까,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내가 스스로 착각해서 나 자신을 영재로 했는데 이게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면 굉장히 창피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으셨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센터와 저에 대해서 조금 약간 친밀감을 느꼈다가, 이분들이라면 내가 좀 그랬다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자고 그랬고 저도 적극 추천했죠. 그래서 결과를 해봤더니 굉장히 높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니, 다 나이가 들어서 영재라는 걸 알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건 애들 때는 의미가 있지만 어른이 엑슬러 검사는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능검사라는 체제가 어쨌든 역사로 따지면 130년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고도로 진화가 되어 있어요. 발달이 된 거죠. 수없이 많은 상당히 그 권위를 가진 혹은 역량을 갖춘 학자들이 이 지능검사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또 굉장히 고급 이론들을 계속 발달시켰고, 그런 것들을 내세웠을 만한 학문적인 근거 같은 것들이 굉장히 공고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허술하지 않고요. 지능검사와 지능지수가 허술하지 않고 상당히 그 강력한 하나의 지표가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재현성이 높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대개 20대 후반까지 아이들의 지적인 역량들이 계속 자라나거든요. 웩슬러 검사는 이제 5가지로 평가하고요. 보시면 그 웩슬러 검사 결과지 뒷부분에 가면요, 일반 지능이니 효율성 지표니 해가지고 보조적인 지표들도 몇 개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검사가 거의 최소한 7, 8개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한 10개 정도는 하게 돼 있죠. 그런 소검사들이 딱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어떤 요소들을 추출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이론적인 기반들, 근거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지능검사가 굉장히 많기도 하죠. 수십 가지가 아니에요. 적어도 한 300가지 내지 400가지 정도가 학술적으로 공인된 지능검사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10개의 검사를 가장 이제 권위를 인정을 해서 표준검사라고 해서 그건 전 세계 학계가 나름대로 많이 활용하고 시행되고 있죠. 그 10개의 표준검사 중에서도 웩슬러 검사가 가장 이제 많이 사용되고 공신력도 높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굉장히 많은 그 버전들도 갖고 있고 유아용, 아동용, 성인용 3가지 버전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버전들이 계속 버전업이 되고 있어요. 거의 한 12년에서 15년 사이클로 초판부터 시작해서 2판, 3판 해가지고 지금 아동용은 5판까지 나와 있고 유아용과 성인용은 4판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정교하게 잘 이제 다듬어져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아용 같은 경우는 2세 6개월, 즉 생후 30개월 아이부터 평가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성인용은 되게 65세에서 한 70세까지를 평가 시트 혹은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축이 돼 있긴 하지만 사실 70 이후여도 사실은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연배가 되면 되게 20대 후반이에요. 20대 후반이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지표들이 기준점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를 들여다보면 사실 조금씩 하향이 됩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향이 돼요. 자, 그것은 개인의 지적인 역량이 그 나이가 되면 쇠퇴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보다 10년 뒤에 태어난 사람, 20년 뒤에 적어도 한 세대 정도 태어난 사람들은 지적 수준이 더 높은 수준까지 발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갖고 있는 차이점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개인이 20대 후반에 정점에 도달하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조금씩 쇠퇴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런 역량들을 가지고 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세대, 한 10년 뒤, 15년 뒤의 세대들은 그 세대보다는 조금 더 높은 역량을 가지고 발달한다는 얘기죠. 그럼 과연 지금부터 한 100년 뒤에 세대들은 과연 어마어마한 머리가 좋은 아이들만 태어날지, 그건 알 수 없죠.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능 검사 수준이라는 것들이 이제 130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그 플린이라는 학자의 보고에 의하면 한 세대 한 30년 기준으로 한 10% 정도는 차이가 나더라. 그럼 100년이 지났으면 40%도 차이가 났겠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옛날에는 충분히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아주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엑셀 검사는 역사가 6, 70년이 넘었고요. 그 사이에서의 지표들은 후세대가 좀 그러니까 앞세대보다는 좀 더 지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들이 확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큰 변동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재현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성인용 엑셀 검사를 받은 분이 고도영재로 평가가 되었다면 그분은 아마 어렸을 때 평가해도 비슷한 수준의 지표로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요새처럼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엑셀 검사 같은 것들을 시행하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전체 인구한 최상위 2%들 정도를 영재라고 얘기하고 그게 이제 소위 멘사라는 국제적인 동호회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인구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인구가 되게 5,200만 뭐 이렇게 되면 거기 2%만 해도 1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100만 뭐 104만 명 그렇게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은 영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여자분이 쓴 책인데 영재 사생활을 썼던 분이 성인이 된 영재 뭐 이런 책도 최근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든의 어머니들은 한번 그 책 영재 사생활 그리고 성인이 된 영재 그 책도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실제로 성인이 되어도 자기의 지능 지수를 한 번 정도 평가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평가하신 그분은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좀 뭐랄까 평가 절하해 왔다. 30년이 넘는 세월 30대 후반의 나이신데 그 30년 동안 계속 괴로웠다. 나는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달라 이질적이야. 그럼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비정상적이 아닐까 뭐 그런 자괴감에 오랫동안 시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성인이 된 영재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그랬다는 뜻이 아니라 성인이 된 영재들이 그러한 경험을 되게 많이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자기의 삶과 자기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자괴감으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권해요. 만약에 내가 그런 것들을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었다면 지금도 늦지 않다. 그런 지적인 특성이라는 게 사라지지 않는다. 쇠퇴하지 않는다. 그걸 확신을 하셔도 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자기의 각자의 생활 여건이 있겠지만 공부를 하셔도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대학원을 다니셔도 되고요. 뭐 대학원이 아니고 나는 이걸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대학을 다시 다녀도 돼요. 제 서울대 후배 중에는 IMF 때 제 후배니까 저보다 훨씬 젊었겠죠. 그럼 대기업에서 부서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많은 직원들을 자기 부하 직원들을 정리해고를 했대요. 그런 일을 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후배들을 정리해고를 하고 나서 내가 직장을 다닐 수 있어? 내 손에 피를 묻히고 나는 대기업에서 회사는 어느 정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 회사의 공로자로서 좀 더 높은 경력을 추구할 수 있어? 그런 자괴감에 사표를 내버렸어요. 사표를 내고요. 그리고 학교를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을 갔어요. 2명이 그랬어요. 아마 뭐 그 사람들 말고도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30대 후반에 다니던 직장을 자기는 잘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걸어 나와서 대학 시험을 다시 봤다니까요. 그리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쌩쌩한 머리를 가진 애들하고 경쟁해서 의대를 다시 가? 불가능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합격해요. 2명 다 합격했어요. 뭐 재수를 각오했는데 재수하지도 않고 합격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들을 만나서 야 의과대학 그 시험 공부 어땠어? 그랬더니 그냥 할만하던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학은 내가 좀 다시 공부를 했지만 그 외에 영어니 뭐 일반 사회 과목, 과학 과목 이런 것들은 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시야가 넓어져 있고 뭐 조금 봤더니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공부하기 쉬웠어요. 수학은 이제 다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걔네들이 어쨌든 공과대학에서 엔지니어링 했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조금 고등학교 때 수학보다는 좀 더 수준 높은 수학을 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그렇게 아주 어렵진 않았다. 기억이 나더라. 사실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게 된 수학 수준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학위를 석사, 박사 이런 학위를 받으려면 뭐 통계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통계 고급 이론을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뭐 고등학교에 나오는 아주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에 비해서 훨씬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만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공부를 다시 해도 된다는 거죠. 뭐 요새는 방송통신대학을 나와서 거기서 새로운 과를 공부한 다음에 관련 대학원은 좀 더 말하자면 이름이 있는 탑 15 뭐 이렇게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명문 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해서 학위를 받는 케이스도 제가 여러 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도 된다. 꼭 공부는 아니라도 하더라도 내가 무능한 사람이 아니고 남들이 갖지 못한 굉장히 강력한 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던 걸 확신을 가지고 뭘 해도 새로 공부하더라도 젊은 애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새로운 기능과 지식과 혹은 이론들을 익혀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시라라고 제가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를 많이 초래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배경도 사실은 맨사에서 그런 친구들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케이스는요. 아니 자기만 빼놓고 자기 형제들은 다 명문대학에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자기만 뭐 별종 취급 뭐 내지는 무능한 사람, 우리 집안에서 부끄러운 사람처럼 느껴졌었대요. 근데 이 친구가 맨사 테스트를 거쳤더니 역시 얘도 2% 안에 말하자면 잠재력을 가지고 있던 걸 확인을 했고, 그래서 식구들도 그 얘기를 듣더니 네가 우리 집안 식구가 맞긴 맞구나 뭐 그런 일종의 반응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소개 시간에. 그러면서 잠시 동안 맨사 그 입회 자격은 얻었지만 맨사 활동은 안 하고요. 공부를 하겠어요. 그래서 대학을 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좋은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 맨사 활동 할게요. 뭐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좀 지능지수라는 게 그렇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그 특성이 후천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노력에 비해서 그렇게 강력한가, 결정적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이론적으로 확인된 바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든의 그 부모님들도 혹시 그런 마음이 들면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실제로 자기가 학창시절에 한두 번은 지능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뭐 대충 지능지수 높았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내가 좀 그런 게 아닌가? 라고 생각했지만 확신을 못 갖으신 경우엔 적극적으로 성인용 검사도 한번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뭔가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좀 새롭게 인식하는데 상당히 큰 임팩트가 있습니다.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